남편은 저보다 운전을 급하게 해요. 제가 매번 여보 천천히 이러면 전혀 빨리 가고 있지 않은데? 이래요. 저번에 당신이 양파 썰 때 아니지, 당신이 고추를 아니야, 썰고 당신이었어. 있었지. 아니야. 저는 시간 개념이 명확해요. 정각에 도착하거나 웬만하면 더 일찍 도착하고 싶죠. 저희 가족은 시간에 대해 엄격하지 않았어요. 늦으면 늦는 거죠. 시간 약속이요. 저는 어디든 정각보다 일찍 도착하고 싶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언제나 늦죠. 어머니가 모든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했어야 하는 사소한 것들을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달랐죠. 이런저런 설거지도 해야 하고 옷도 걸어야 하고. 네, 그런 간단한 일들이에요. 아니야, 당신이었어. 당신이 고추를 다른 방향으로 자르고 있어서 세로로 안 자르고 가로로 잘랐잖아. 그 후로 주방에 같이 안 아니야, 들어가요. 당신이었어. 결혼하고 처음으로 장을 보러 갔어요. 저는 그동안 장을 봐왔던 방식대로 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담고 있는데 남편이 제 걸 다시 갖다 놓더니 더 저렴한 걸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저게 좋아. 했더니 근데 이게 할인 상품이야. 나는 항상 세로로 자른단 갈등이 말이야. 여전하네요. 결혼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 불일치는 피할 수 없어요. 정상이죠. 모두에게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환경과 다른 목표, 다른 우선순위, 다른 성격을 가지고 결혼해서 만났기 때문이죠.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배우자의 입장보다는 나의 욕구와 필요, 나의 의견에 집중하기가 훨씬 쉽다는 걸 대부분 인정하실 거예요. 몇몇 부부들은 갈등이 생기면 즉시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대중매체에서 우리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고 의견 충돌과 갈등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부부라면 누구나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해 대화하는 건 건강한 소통이죠. 의견 충돌을 묻어두거나 관점과 생각을 억누르거나 우리 사이에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갈등은 결혼 상대를 잘못 선택했다거나 우리 관계가 실패할 운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갈등을 잘 해소한다면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죠. 서로를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부부가 된 이상 우리는 같은 편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노를 저어본 적이 있나요? 저와 신라는 10대 때 휴가에서 만나 처음으로 함께한 일이 노젓기였는데 둘 다 잘 못했어요. 문제는 서로 자기가 더 잘한다고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둘 다 각자의 방법으로 힘차게 노를 저었지만 젓는 힘이 달라서 배가 이쪽 저쪽으로 흔들렸어요. 타이밍도 맞지 않아서 노가 서로 부딪혔죠. 힘만 들고 배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승부욕을 버리고 방향과 타이밍에 맞춰 노를 함께 젓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리듬이 느껴지고 배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어요. 결혼 생활의 문제는 부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부부의 협력을 위해 내가 바꿔야 할 점은 없나? 스스로 질문해야 해요. 이런 태도로 임해야 우리가 좋은 팀이 되고 조화롭게 나갈 수 있죠. 돈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는 것 100%. 같아요. 돈이요. 아니 거슬리는 습관들이요. 아마도 누가 맞나? 내가 옳다는 주장?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거죠. 식기세척기에 그릇 잘 안 넣는 거. 외부적 영향 때문에요. 시댁이라든가 비밀이 다툼을 일으켜요. 결혼 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정직함,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죠.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귀는 말해야죠. 2개, 입은 하나. 네. 저희는 누가 틀렸나 얘기하다가 그냥 부둥켜 안고 끝나요. 맞아요. 뭐라고 하지? 뭐였더라? 양보할 때요. 저희는 직접 만나서 싸워요. 그리고 데이트하죠. 이 사람은 항상 양말짝을 못 찾아요. 그 사소한 게 정말 엄청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줘, 토마스? 이제 제 양말은 다 같은 색이에요. 효과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4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죠. 첫 번째 원칙은 배우자의 긍정적인 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에서 반대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모습 중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점에 대해 계속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서로에게 잔소리, 불평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죠.
그 어떤 결혼 생활도 존중하는 마음과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말 없이는 지속될 수 없어요. 저는 톨로 오드뱀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석유 산업 관련된 일을 했어요. 아내 사촌의 남편이 제 직장 동료였는데 저와 매우 친하게 지냈죠.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아내의 사촌이 있는데 저와 참 잘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 알았어, 번호 주면 내가 전화해 볼게 라고 했죠. 저는 한 2, 3분 정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2시간 이상 통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 뒤에 결혼하자고 했죠. 영상통화로요. 네, 한 번도 안 맞아요. 만나고요. 바로 좋다고 했어요. 최근에 당신이 집안일 하는 걸 내가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미 1000번이나, 아니 1000번은 아니지만 수십 번을 정말 고마워했다면 의식하지 않고는 그만 말하게 되죠.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기억하고 있죠. 이거 해줘서 고마워요. 애들 재워줘서 고마워요. 새벽에 막내 데리고 화장실에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그런 뻔한 말들이 사실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배우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줄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진심 어린 칭찬만으로 2달은 살 수 있었다. 많은 연인들이 연애를 할 땐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조금 지나면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배우자의 단점에 더 집중하기 쉽죠. 모든 부부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기 위해 저에게 예민한 부분을 하나 알려드리죠. 식사 후에 저희는 싱크대에 뜨거운 물을 받아 설거지를 하는데요. 신라는 설거지 후에 더러운 물을 그대로 싱크대에 남겨두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항상 먼저 1층으로 내려가요. 신라에게 차를 한 잔 타주려고요. 1층에 내려가면 싱크대에는 가장자리에 기름기가 잔뜩 굳은 찬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더 최악인 건 신라가 수세미를 물속에 빠뜨려 놓아서 그걸 꺼내기 위해 저는 기름진 물속으로 손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아내에게 지난 40년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횟수가 줄었죠.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신경 쓰이는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니키에게 불만이 있어요. 니키는 옷을 안방에 있는 의자 위에 더미처럼 쌓아 올려놔요. 옷걸이에 걸어놓거나 서랍에 정리하지 않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엔 제가 굉장히 느긋한 사람과 결혼했고 그걸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런 점이 니키를 처음 만났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한 점에 더 집중할수록 감사하는 마음도 더 커진다는 겁니다. 평소에 배우자에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점에 대해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 교수는 결혼한 부부의 습관에 대해 40년 넘게 연구했는데요. 그는 부부의 대화를 5분만 듣고 관찰해보면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존 고트만 교수는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지를 핵심 지표로 삼았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배우자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결점으로 인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널의 첫 번째 대화 주제는 고마움 표현하기입니다. 배우자에게 고마운 점 6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고마웠었던 일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성격 중 존경하는 부분을 적을 수 있는데요. 2가지 모두 골고루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다면 서로에게 무엇을 썼는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6가지를 모두 채워주세요.
방금 나눈 대화는 코스를 마친 후에도 때때로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서로에 대해 쓴 것을 다시 읽어보세요. 지속적으로 서로의 좋은 점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휴가적인 갈등 해결의 두 번째 원칙은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다름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바꾸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너무 다르죠. 예를 들어 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죠. 한 사람은 빠르고 쉽게 결정하고 실수에 연연하지 않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걱정이 많고 조심스러워서 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게 저예요. 최근에 저희가 중고차를 샀는데 거의 똑같은 두 대의 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신라는 저희가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너무 신나했지만 저는 차를 사고도 며칠간 밤을 지새우며 잘못된 선택일까 걱정했죠.
저는 아이시고 여기는 필이에요. 저희는 맥주집에서 만났어요.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떨렸어요. 마침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친구들이랑 둘러앉았는데 그게 아내 옆이었어요. 그랬죠. 맞아요. 나머지는 스토리가 길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희는 서로 정말 많이 달라요. 네, 많이요. 여러 방면이 다른데 네. 아내는 집순이이고 저는 꼭 나가죠. 아내는 R&B를 좋아하고 저는 다 좋아해요. R&B 빼고. 남편은 결론에 이르기 전 10시간의 서론이 필요해요. 저는 결론만 있으면 되죠. 아내는 넷플릭스, 저는 BBC 다큐멘터리. 낯선 사람들 속에서도 저는 잘 지내는 편이에요. 전 구석에 있겠죠. 아내는 먼저 쓰고 저축하지만 전 반대예요. 네. 매운 음식, 안 매운 음식. 당신은 흑인, 난 백인. 맞아. 난 좀 잘 춰, 당신 못 추지. 장난이에요, 반대예요. 잘못 말했네요. 필은 두 스텝만 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 많은 부부들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에 따라 다르죠. 외향적 성격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반면 내향적 성격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이 둘의 또 다른 차이점은 외향적 성격은 생각을 바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외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죠. 반면에 내향적 성격은 먼저 생각을 정리한 다음 말을 합니다. 내향적인 해결 과정이죠. 저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과 결혼했어요. 신라는 생각을 자주 입 밖으로 내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열정적으로 확신을 갖고 말할 때 너무 빨리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5분 뒤면 똑같은 열정으로 확신에 차서 정반대 말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내향적인 사람인 저는 말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면 저는 혼자 먼저 생각을 정리한 다음 신라에게 얘기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이건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당신의 결론이죠. 하지만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방식이 상대방보다 더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죠. 견고한 결혼 생활이란 서로를 파트너로 여기고 각자의 강점을 합쳐서 서로의 약점을 도와주는 겁니다. 부부는 성격과 성향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돈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많은 부부들이 그럴 겁니다. 큰 틀에서 우리는 3가지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죠. 저축하거나 소비하거나 또는 기부할 수 있어요. 신라와 저는 누구에게 얼마를 기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나머지 2가지 경우에는 극과 극이에요. 저는 스스로를 타고난 절약가라고 표현하지요. 반면에 저는 훨씬 더 타고난 소비자예요. 하지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니키보다 더 쇼핑을 즐기는 것도 아니죠. 그저 니키보다는 조금 더 쉽게 돈을 쓰는 거죠. 훨씬 더 쉽게 쓰지요. 이 문제로 결혼 초기에는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저는 상당히 분하고 신라는 죄책감을 느꼈죠. 그때는 제가 그래도 신라보다 경제관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큰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결코 신라보다 낫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돈에 대해 각자 다른 방면에 잘하는 게 있었던 거죠. 니키는 저보다 훨씬 더 돈 관리를 잘해요. 신라는 돈을 사용하는 법에서 저보다 낫죠. 여러 해를 지나면서 저희는 서로를 보완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아내는 제가 과하게 신중하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지출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예를 들어 저는 아이들의 일주일 용돈을 1페니, 한국 돈으로 15원을 나이만큼 곱해서 줬어요. 6살일 땐 90원, 8살일 땐 120원 이렇게요. 휴가에서 다녀오던 어느 날 저희 딸 커스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때 커스티는 12살이었어요. 아빠, 제 친구들은 다 저보다 용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딸에게 용돈은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하는지 연습하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신라가 이 대화에 함께했는데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딸 편에서 자기가 생각해도 아이들이 받는 용돈이 말도 안 되게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용돈은 1000% 올라 있었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80원 가지고는 절대로 저희 딸이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듯 신라는 제가 돈에 대해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니키는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추가 지출을 하지 않는지 알려주었어요. 제게 예산 세우는 법을 알려주었죠. 저는 자라면서 예산에 대해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그냥 머리를 박고 혼자 괴로워했죠. 그런 걸 생각하기도 싫었고 자주 예산을 초과하곤 했어요. 달라진 점은 저희가 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미리 계획하고 계산하게 됐어요. 돈 관리에 대한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한다면 하나의 팀이 되어 더 잘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한 번도 예산을 짜본 적이 없다면 저널에 있는 예산 계획을 참고하세요. 그게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듯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사람은 가정교육과 경험 그리고 살아온 삶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관리하는지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이 존재하는 상태로 사는 방법을 배우며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함께 해결하는 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 공동의 예산 계획이 있어야 하죠. 소비를 어떻게 할 건지, 우선순위가 어떤지, 지출을 해야 하는 것과 지출하고 싶은 것, 뭘 갖고 싶고 뭘 반드시 사야 하는 건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의 기초를 세운다면 부부가 함께 결정하고 멋지고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돈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장기적이고 평생 안고 갈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단기적인 문제라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견뎌낼 수 있는 폭풍인지, 또는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혹시 재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부부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재정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세요.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 내리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거죠. 서로에 대해 배우니까요. 돈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그 능력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할 다음 대화는 다름을 인식하기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주제가 적힌 목록이 있는데요. 양 극단 사이에서 각자 자신과 배우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니키와 저의 예시가 있을 거예요. 돈에 관련해서 저는 소비하는 쪽에 속하고 반면에 니키는 절약하는 쪽에 가까워요. 시간관념에서 신라는 기차나 비행기 시간보다 훨씬 전에 출발해요. 저는 정시 도착을 선호하죠. 도착해야 하는 시간보다 일찍 가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답변을 모두 적으실 때까지 배우자가 뭐라고 적는지 보지 마세요. 모두 마친 후 그중 적어도 한 분야에서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하나의 팀으로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함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라와 저는 정말 많이 다른데 그 때문에 참 많이 웃기도 합니다. 말하는 방식도 그렇죠. 저는 생각을 전달할 때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라는 최대한 많은 단어를 동원하고 가끔은 심하게 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라가 오늘 장을 한트럭 봤어요 같은 말을 할 때 많이 놀려요. 유머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의 기름과 같은 역할이죠. 기름이 없으면 엔진은 멈출 거예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은 우리 해결법을 찾는 겁니다. 갈등을 다루는 법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자기 방식을 따르길 강요합니다. 공격하는 쪽이죠. 어떤 사람은 희생해요. 의견 대립이 두려워서요. 숨고 도망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모든 걸 하죠. 어떤 사람은 협상을 합니다. 당신이 이걸 하면 나는 저걸 할게요. 이 방법은 쉽게 변질되죠. 당신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방식은 친밀함을 형성할 수 없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죠. 그러나 부부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같은 편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하나의 팀이 되어 갈등이 생긴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죠. 가끔 특정 문제에 대한 의논을 미루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해결하기 특히 더 어려운 의견 충돌이 있다는 걸 모두 경험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정지 버튼을 누르고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저는 바로 정리하고 네. 싶어 해요. 해결되기 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내는 생각 정리가 먼저 필요한 사람인 걸 알아야 시간이 했고 필요해.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걸 배웠죠. 얘기할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려웠어요. 문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어떤 때는 잠시 멈추는 법도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우리만의 공간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든가. 사람들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에요. 그럼 잔소리를 왜냐면 못하니까요. 늦은 밤에 배고플 때는 진짜 아니에요. 절대로. 제약이죠. 그건 오히려 갈등을 더 일으키죠. 아마 둘 다 이럴걸요. 혹시 배고파? 심각한 얘기는 잠들기 직전이나 11시 이후에 금지라는 걸 남편은 알아요. 여긴 3초면 바로 자는데 저는 3시간은 있어야 잠들고 잠들어도 뒤척여서 아침엔 잔뜩 화가 나죠. 저한테 9시는 초저녁이에요. 그때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새벽 2시에도 여전히 말다툼 중일 때면 저는 너무 피곤했어요. 남편 집은 올빼미더라고요. 남편은 밤에 잘 작동하지 않아요. TV 앞에 앉아 축구만 보고 있죠. 지금 얘기 좀 해요 라고 해도 남편은 대화를 거부하고 그럼 저는 더 화가 나서 방에 가버리죠. 다툼이 과열되고 시간은 밤 10시쯤이 되면 저희는 우린 지금 이 얘기 못해 라고 했어요. 대화 시간을 따로 정하죠. 그럼 정말 자유예요. 사랑해, 사랑해.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네. 논쟁을 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투면 안 되죠. 공공장소에서 더러운 옷을 말리지 말라는 말처럼요. 특별한 날에 감정이 고조된 경우, 서두르는 도중,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한 직후도 좋지 않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부부가 꼽는 가장 최악의 타이밍은 늦은 밤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쉽게 감정의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신혼 때 했던 가장 쓸데없는 다툼은 항상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보다 2주 먼저 결혼한 친구가 10시 법칙에 대해 얘기해 주었죠. 저녁부터 계속 논쟁이 이어졌다면 둘 중 누구든 10시 법칙을 외출 수 있고 그 순간 바로 다툼을 멈추고 더 좋은 타이밍으로 대화를 미루는 거죠. 다음날 저녁이나 주말에 커피를 마시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됐어요. 수년간 잘 사용했죠. 당연히 더 좋은 시간을 기다리는 건 인내심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인내심을 배우는 것 또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건 제게도 확실히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니키보다 훨씬 더 쉽게 격해져요. 가능한 빨리 문제를 털어놓길 원하죠. 저는 더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의견 차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가끔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죠. 특히 늦은 밤에는요. 10시 법칙을 사용한다고 해서 화난 상태로 잠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서로 사과해야 합니다.
문제의 합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우리 관계가 여전히 괜찮다는 걸 배우자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논쟁을 미루는 것은 화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다툼을 하는 중에 서로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낼 수 있고, 이건 부부 관계에 큰 상처로 남기 쉬워요. 분노가 많은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건 꽤 무서운 일이죠. 분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아닌데 어떤 순간이 오면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신체적인 폭력을 하지는 않아도 언어 폭력을 사용하거나 때로는 집에 있는 물건을 부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항상 분노에 차 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그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산다는 겁니다. 살얼음판을 걷게 되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화가 나면 거칠어진다는 분들에게 분노 조절 문제라고 알려줍니다. 그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죠. 또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얻는 게 있으니까 계속하게 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배우자를 조종할 수 있고 우월한 자리에 있는 거죠. 분노를 조절하려면 그 분노가 얼마나 강력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계속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것도 인지해야 하죠. 만약 여러분 중 분노 문제를 겪고 있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저건 내 얘기야, 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분이 계신다면 먼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을 위해 도움을 받을 때 모든 분노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느끼는 불만의 감정을 나와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 이 방법은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도움을 청하시고 분노 문제를 겪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의견을 일치시키고 우리 해결법을 찾기 위한 5가지 실행 단계를 살펴보죠. 첫 번째는 갈등을 일으킨 문제에 집중하기입니다. 언쟁을 하다 보면 그 범위가 쉽게 넓어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섞이게 되죠. 가끔은 무슨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중요한 문제를 확실히 정하고 집중하면 다툼이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3인용 소파에 아내와 남편이 양 끝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논쟁의 중심인 문제가 그 사이에서 부부를 갈라놓고 서로의 얘기를 듣지 못하게, 서로의 입장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우리 눈앞에 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가까이 앉아 부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앞에 놓이는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저는 호르헤입니다. 제 아내 알렉산드라고요. 둘 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고 대학에서 만났죠. 갈등을 해결할 때 저희가 겪고 있는 갈등 또는 문제가 저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시각화하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의 팀이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닐 때는 확실히 큰 도움이 돼요. 네. 더 명확한 이해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문제 해결을 하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준비를 할 수 있죠. 제가 남편을 반대하거나 남편이 저를 반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전처럼 마음이 무겁진 않았어요. 이제는 누군가 나와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있다고 느껴졌죠. 그 이후로는 갈등이 있어도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정말 많이 덜어졌어요. 의견을 일치시키고 해결법을 찾기 위한 2번째 단계는 나 표현법 사용하기입니다. 다툼이 과열되면 이런 말을 하기 쉽죠. 당신은 항상, 당신은 절대로. 하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그건 서로의 성격을 단정짓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훨씬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라는 말보다 어제 저녁 식사 정리하는 걸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서운했어요. 당신 때문에 항상 늦어요 라고 하기보다
난 여유 없이 출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늦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나 표현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제가 속상할 때 니키에게 제 감정을 말하면 말로 남편을 공격할 때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이제는 알죠. 세 번째 단계는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입니다. 말다툼을 할 때 보통 배우자가 나의 관점을 이해하길 바라지 내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진 않죠. 만약 내가 상대방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부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꼭 지켜야 할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원칙은 번갈아 가며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능한 해결책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언쟁이 과열된 상태에서 이러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 세 단계를 거쳤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부부가 서로 공격하기보다 문제에 대해 의논하면서 서로 귀를 기울일 때 놀라울 정도로 많은 해결책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갈등이 돈에 관한 문제라면 가능한 해결책 중 한 가지는 관리하는 사람을 바꿔보는 거죠. 또는 자세한 한 해 계획을 함께 짜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부부 모두가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부부가 함께 지출 내역을 검토해보는 거예요. 또는 재정 문제를 잘 다루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죠. 가끔은 가능한 해결책을 나열하는 것이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의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다섯 번째 단계는 최선의 방법을 정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입니다. 시도한 방법이 맞았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갈등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작성했던 목록에서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거죠. 저는 에머슨입니다. 저는 크리스티나예요. 지금은 멕시코시티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거였어요. 그날 아내와 춤을 췄죠. 맞아요. 저는 돈 벌 줄은 알아도 지킬 줄은 모르죠. 제가 관리해요. 네, 아내가 해요. 네. 그것 그리고 때문에 크게 싸웠죠.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아직 통장을 합치지 않았었죠. 그동안은 제가 스스로 살림을 꾸렸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죠. 당신한테 맡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고지서가 날아오면 통장에 있는 돈이 사실은 우리 게 아니야. 남편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재정관리 수업을 함께 받았어요. 남편은 다 열심히 이해했어요. 듣고 정말 발전했죠. 대견했죠. 처음엔 남편이 안 갈 거라 생각했어요. 가도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을 것 같았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알려준 거의 모든 걸 잘 배웠어요. 제가 했던 얘기와 똑같았는데 다른 사람 말은 듣더라고요. 아내 말은 잘 안 들렸죠. 그리고 남편은 정말 180도 변했어요. 그때부터는 함께 예산을 짜고 감사하게도 많은 면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믿고 저는 잘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맡겼죠. 아내는 정말 잘해요. 갈등을 다루는 이 다섯 가지 단계는 저희에게도 갈등의 긴장감이 생길 때마다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 생활을 위해 스스로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배우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둘 중 어느 한 명만 옳다거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셨죠. 결국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죠. 저는 마케입니다. 저는 프린시예요. 저희는 결혼한 지 8년이 좀 넘었고 2명의 사랑스러운 딸이 있죠. 저희는 중매 결혼이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렸죠. 처음 3년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의견도 많이 달랐고 살아온 환경도 많이 달랐죠. 아내가 조금이라도 다가오려 하면 저는 항상 밀어내기만 했어요. 그때 저는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 남성 우월주의가 가득했어요. 항상 저만 맞고 아내는 틀렸죠. 저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아내를 계속 실망시키고 버려두고 상처 줬어요. 아내가 울기도 하고 아파하는 걸 알고 있었죠. 결국 모든 게 잘 풀리지 않았고 어느 날 무너지더군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벗어나고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만
헤어지자고. 아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모든 걸 망쳤고 상처를 너무 많이 줬단 걸 알았죠. 저는 제 자아를 모두 깨부수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했죠. 내가 변해야 해.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아내가 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에 놀랐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죠. 저도 아내를 존경하며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3년 동안 기다렸어요. 와, 이게 내가 기다려왔던 순간이야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남편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기뻐했던 것이 기억나요. 처음으로 함께 춤을 췄어요. 음악을 틀고 춤을 췄죠. 눈물을 흘리면서. 네, 맞아요. 기쁨의 눈물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환점이었죠. 가끔 부부들은 서로 안 맞다고 생각해서 헤어집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한 게 아닌 이상 결혼 생활을 위해 상대방에게 맞추고자 노력한다면 우린 안 맞는 게 아니죠. 한 부부가 어떻게 서로에게 맞춰 갔는지에 대한 외과 의사 리처드 셀자의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젊은 여자 옆에 서 있다. 그녀의 수술한 얼굴은 입이 비뚤어져서 마치 광대 같다. 입 근육을 움직이는 작은 안면 신경이 절단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장담하건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술에 임했다. 그럼에도 그녀의 턱에 있는 종기를 제거하기 위해 신경을 절단해야 했다. 그녀의 남편이 병실에 있다. 그는 나의 반대편 침대 옆에 서 있다. 둘은 마치 저녁 무렵의 가로등 아래 나와는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하다. 어떤 사람들일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 남자와 내가 만들어낸 비뚤어진 입, 서로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손을 맞잡은 두 사람. 여자가 물었다. 제 입은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네, 그럴 거예요. 신경이 절단돼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난 좋아, 그가 말했다. 좀 귀여운 것 같아. 그때 알았다. 그가 누구인지. 난 시선을 낮췄다. 신을 마주할 담대함이 없었다. 그는 신경 쓰지 않고 허리를 굽혀 그녀의 비뚤어진 입에 키스했다. 나는 보았다. 그는 그녀의 입술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입술을 비틀어 여전히 키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경이로움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근본적인 문제가 수년간의 갈등에 묻혀버린 경우도 있죠.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대화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탁과 요구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서로의 변화를 부탁하는 건 좋은 거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해로워요. 여러분의 저널에 있는 대화 중 5가지 실행 단계 활용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과 좋지 않은 시간을 각각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5단계 중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보세요. 그 후 여러분이 직면한 또는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하나씩 선택하세요. 차례로 하나씩 내어놓고 이 5가지 단계를 적용해서 해결법을 찾아보세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배우자를 지지하는 겁니다. 상대가 내 요구를 충족시켜주길 기대하는 것과 내가 상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집중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태도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 저는 결혼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더 이상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부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수년간의 갈등으로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은 샤워하다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를 바꾸기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20년간 노력을 했는데도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바꿀 수는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좋은 하루를 보낼까? 아내는 굉장히 놀랐고 남편의 변화가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부엌 청소를 부탁하며 시험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또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좋은 하루를 보낼까? 창고 청소요. 꽤 힘든 일이었지만 남편은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도 그 일을 했어요. 다음날 그는 또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좋은 하루를 보낼까? 아내는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2주간 매일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내가 해야 할 질문이야. 아내는 사과하며 말했죠. 우리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 부부는 이제 매일 어떻게 하면 서로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변했죠. 배우자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보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니키와 저는 신앙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결혼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는 연애한 지 2년쯤 됐을 때 둘 다 크리스천이 됐죠. 그 후로 저희 관계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돌이켜보면 전에는 신라와 우리 관계가 저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길 바랬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욕구를 하나님께 구하면서부터 저희 관계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구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와 안정감 그리고 자존감을 찾을 수 있죠. 신라와 저는 이런 욕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 저희 관계에서는 나보다 상대방의 욕구에 집중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저는 암투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는 젊었고 아이들도 어려서 그 사건이 저희에겐 충격이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우선순위는 바뀌고 사랑도 변하죠. 저희는 그 이후로 서로에게 또 모든 순간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였어요. 저는 그때 스스로 다짐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강해져야만 하고 남편이 믿음과 희망에 집중하며 두려울 틈이 없게 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맞아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맞아요. 하는지를 배웠어요. 삶 전체에서요. 말뿐이 아닌.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나 자신보다는 남편을 위해 살게 됐죠. 그 시간 동안 저에게 준 셀리의 지지는 엄청났어요. 저의 전부였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 본다는 건 특별한 일이었어요. 서로에게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투명한 상태로 서로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저희를 더 가까워지게 했고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니키와 제가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몇 분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저희를 연결해주고 또 서로를 연결하죠. 오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요? 라고 간단히 묻고 상대방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신경 쓰이는 것들이요. 걱정되는 일일 수도 있고 앞두고 있는 어려운 결정이거나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후에 그것에 대해 서로를 위한 짧은 기도를 하죠. 하지만 기도할 마음이 아니거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있을 때에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함께 기도한다는 건 영적 친밀감을 나누는 일이니까요. 만약 상대를 서운하게 했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이 짧은 시간은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죠. 저희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많이 인내하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철저히 계획하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했죠.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 시간은 부부로서 가장 가까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더욱 친밀해지고 항상 변화를 가져오죠. 이 세션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기도하는 게 괜찮으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소리내어 혹은 조용히 짧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 제 배우자가 무엇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가 어려우시다면 앞서 나왔던 질문을 배우자에게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좋은 하루를 보낼까? 그리고 배우자를 지지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기도로 이 세션을 마치려 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 함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 생활을 위해 변화가 필요할 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에서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원하는 게 오, 천둥이에요. 제가 쓰레기통을 그 비워요. 얘기를. 제가 그만할 줄 여전히 알았어요. 쓰레기통 치우잖아요. 그냥.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생각엔 제가 먼저요. 먼저 해요. 결혼은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저 혼날 네, 수도 하지 있어요. 마요. 아니야, 말할 하지 거예요. 마요, 말할래요. 정말. 아니야, 재밌잖아. 아마 아닐걸요. 저 발에 땀나요. 우린 다 알고 싶지 않아.